내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는 마치 쏟아지는 달빛처럼 내 뒤로 길게 흘러내렸다. 끝없이 이어진 버진 로드를 걷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명동성당의 높은 아치형 천장에 메아리쳤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무지갯빛 조각들을 흩뿌렸다. 그 조각들은 내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심장 박동에 맞춰 춤을 추듯 반짝이는 것 같았다. 오르간의 웅장한 멜로디가 사방을 감쌌지만 내 귓가에는 핏줄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저 멀리 제단 앞에 서 있는 유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꿈에서 조각된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짙은 머리칼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내 무릎을 떨리게 할 만큼 강렬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그가 입은 짙은 회색 턱시도는 하얀 장미와 안개꽃으로 장식된 모든 신도석, 모든 기둥, 그리고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이 완벽한 순간의 모든 표면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다나야. 내 옆에 선 아버지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내 팔을 꼭 쥐며 속삭였다. 공들여 한 마스카라 위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3년 전, 자선 갈라에서 나를 한눈에 사로잡았던 남자. 우리가 첫 키스를 나눴던 해변의 별빛 아래에서 청혼했던 남자. 영원을 약속하며 내뱉는 모든 단어에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게 했던 그 남자와의 3년의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했고 이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으며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붙잡힌 번개처럼 번쩍였다. 앞줄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어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얼굴의 모든 주름에서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그 뒤에는 태민의 어머니인 엄지우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어우러져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성당 안의 따스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냥 긴장해서 그래. 결혼식 날의 초조함일 뿐이야. 모든 게 완벽해. 하지만 태민을 향해 계속 걸어가면서 신부들러리들 사이에 서 있는 도아영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백금발 머리카락이 성당의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바로 이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내 처녀 파티를 계획해주고 약혼 기간 내내 모든 의심의 순간과 모든 기쁨의 순간에 함께 있어준 그녀였다. 그녀는 나를 위해 행복으로 빛나야 마땅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어색함이 있었다. 푸른 눈가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미소에는 부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어 내 속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만해. 나는 미친 듯이 날뛰는 생각을 다그쳤다. 오늘은 네 결혼식 날이야. 태민에게 집중해. 사랑에 집중해. 영원에 집중해. 아버지가 내 손을 태민의 손에 얹어주자 그의 익숙한 온기가 나를 안정시켜 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강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내 손을 감싸줄 때 미세한 떨림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심하고 싶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하객석을 잠시 훑고는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신부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오늘 유태민 미카엘 군과 문다나 로사 양의 거룩한 혼인 성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식은 동화처럼 펼쳐졌다. 태민의 혼인 서약은 한 편의 시와 같았다. 소울메이트, 운명,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사랑에 대한 말들이었다. 나 자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의 무게가 마치 축복처럼 우리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그가 내 손가락에 백금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나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태민의 입술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완벽하게 내 입술에 닿았고 성당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우리가 버진 로드를 따라 다시 걸어 나올 때 쌀과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의 손에 단단히 잡힌 내 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피로 여는 춤과 웃음, 샴페인 건배, 그리고 눈물 어린 축사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태민은 우리의 노래인 이소라의 청혼에 맞춰 나를 댄스 플로어에서 빙빙 돌렸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각 테이블을 장식한 하얀 호접란부터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7단 케이크까지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갈수록 내 행복감의 작은 가시처럼 밝히는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내가 아버지와 춤을 출 때 태민의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고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시계를 확인했다. 싱그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으려 하지 않았던 부케 던지기 때 화영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샴페인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하게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태민의 어머니, 엄지우 여사였다. 그녀는 피로연 내내 내가 모르는 친척들과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검은 눈은 이따금 태민과 나를 향했는데 그 눈빛은 거의 동정에 가까워 보였다. 그 생각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즉시 떨쳐버렸지만 태민의 키스로도 채워지지 않는 차가운 구석이 내 가슴에 남았다. 이제 여기서 나갈 준비 됐어. 문다나 씨? 피로연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태민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따라 기분 좋은 전율을 일으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나의 새로운 이름은 나를 황홀하게 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 서두르는 기색이 있어. 나는 그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그의 턱에 들어간 힘과 출구를 향해 계속 힐끔거리는 그의 눈을 보며 물었다. 아니, 물론 아니지. 그는 말했지만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냥 빨리 신혼여행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포옹과 축복의 인사 속에서 작별을 고했다. 쌀과 스파클러가 우리가 기다리는 리무진으로 가는 길을 밝혔다. 이제 우리의 집이 된 태민의 종가. 성북동 언덕에 위치한 그의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으리으리한 한옥 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파리로 떠날 것이었고 부부로서의 남은 인생을 시작할 곳이었다.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자 별이 흩뿌려진 하늘을 배경으로 저택이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전통 창살이 달린 창문들은 달빛 아래 감시하는 눈처럼 빛났다. 돌담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과 오래된 참나무들이 잘 가꿔진 정원에 뒤틀린 그림자를 드리웠다. 으스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오늘 밤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태미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조용했다. 그의 손은 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의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결혼식에 대해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의 대답은 산만하고 기계적이었다. 동쪽 별채의 장모님을 위해 객실을 준비해뒀어.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엄마는 아빠랑 집에 가셨잖아. 기억 안 나. 오늘 밤 여기서 안 주무셔. 태민의 얼굴이 순간 멍해지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맞다. 물론이지. 미안. 그냥 피곤해서 그래. 긴 하루였잖아. 하지만 그의 설명은 내 속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이건 전혀 태민답지 않았다. 그는 보통 세심하고 나에게 집중했으며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어야 할 오늘. 그는 내 남편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리무진이 웅장한 대문 앞에 멈춰서자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태민은 나를 부축해 주었다.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적이기보다는 예의 바른 무미건조한 손길이었다. 노쇠 문고리가 현관 불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참나무 대문을 향해 돌계단을 오를 때 내 드레스 자락이 속삭이듯 스쳤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구석구석에 그림자가 고여 있었으며 태민의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린 벽을 따라 춤을 추었다. 태민이 나를 중앙 계단으로 이끌 때 그들의 그려진 눈이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의 현관에 울려 퍼졌다. 오미숙 여사님께 안방을 준비해달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격식이가 묻어 있었다. 오늘 밤을 위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가 마지막 단어들을 말하는 방식은 집안의 외풍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한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내가 상상했던 결혼 첫날 밤의 시작은 아니었다.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이 느끼는 낭만, 열정, 압도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계단을 올랐고 내 드레스는 그날의 축하 행사의 유령 같은 메아리처럼 뒤따라왔다. 안방은 더 많은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린 긴 복도 끝에 있었다. 태민이 무거운 문을 밀어 열자 나를 맞이한 아름다움에 나는 숨을 헐떡였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장미 꽃잎이 정교한 패턴으로 흩뿌려져 있었다. 모든 공간에 촛불이 깜빡이며 실크 커튼과 고가구 위로 춤추는 빛을 던졌다.
두 개의 크리스털 잔 옆 얼음통에는 샴페인 한 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방 안 곳곳에 장식된 수십 송이의 하얀 장미에서 제스민과 바닐라 향이 가득했다. 아름다워.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전의 긴장감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것이 내가 알던 태민에 더 가까웠다. 낭만적이고 사려 깊고 모든 디테일에 세심한 하지만 이 순간을 그와 함께 나누기 위해 그의 품에 안겨 마침내 하루 종일 쌓아온 열정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나는 그가 미간을 찌푸린 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태민 씨, 내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고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미안, 그냥 업무 때문에 알잖아 어떤지. 우리 결혼식 첫날 밤에 내뱉은 말이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나갔고 그가 살짝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급한 건 아니야. 그는 말했지만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냥 잠깐 전화 좀 해야겠어. 파리 호텔 예약에 문제가 좀 생겨서. 금방 돌아올게. 약속해. 내가 항의하기도 전에 왜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 묻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다. 촛불 켜진 방에 나 홀로 남겨진 채 복도 아래로 사라지는 그의 발소리에 메아리만이 남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침묵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나를 짓눌렀다. 몇 분 전만 해도 로맨틱해 보였던 장미꽃잎은 이제 막 부서지기 시작한 꿈에 흩어진 조각들처럼 느껴졌다. 촛불이 깜빡이며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 방이 마치 지켜보는 눈들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돌아올 거야. 나는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긴장해서 그래. 결혼 전에 초조함 같은 거 지극히 정상이야. 하지만 몇 분이 흘러 1시간이 되자 나의 합리화는 비에 젖은 휴지처럼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샴페인은 손대지 않은 채 크리스털 잔에서 서서히 거품이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고른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작은 진주 단추가 촛불을 받아 붙잡힌 별처럼 빛나는 아이보리색 레이스 잠옷이었다.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물결치듯 빗어내리고 태민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린 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집은 삐걱거리고 한숨 쉬는 소리와 함께 자리를 잡았고 창밖 어둠 속에서는 그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렸다. 어디선가 시계가 11시를 그리고 11시 30분을 알렸다. 촛불은 점점 낮게 타들어가며 고가구 표면에 촛농이 고였고 태민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가 깊고 울리는 종소리로 자정을 알렸을 때 나는 페르시안 카펫 위를 소리 없이 오가는 비단 슬리퍼를 신은 채 마치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고 두 감정의 가장자리에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신부를 결혼 첫날 밤에 버려둘 만큼 중요한 일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시계의 마지막 종소리가 끝난 후에 침묵을 뚫고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내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하고 심장을 몇 차례 건너뛰게 한 후 미친 듯이 다시 뛰게 만든 소리. 그것은 집안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낮고 규칙적인 삐걱거림. 마치 침대 스프링 소리처럼 거의 은밀하게 느껴지는 소리였다. 그 생각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불가능해서 나는 즉시 거부했다. 넌 지금 편집증에 걸린 거야. 이건 오래된 집이야. 오래된 집은 소리를 내. 하지만 문에 귀를 대자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제는 muffled voices or gasps or 억눌린 목소리인지 가쁜 숨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화려한 노쇠 문고리를 돌리는 내 손이 떨렸다. 복도로 나갈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는 긴 그림자 사이에 노란 불빛 웅덩이를 들이운 벽등만이 켜진 채 터널처럼 뻗어 있었다. 소리는 이제 더 선명해졌고 객실이 있는 동쪽 별채 방향에서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렁을 걷는 것 같았다. 맨발은 나무 바닥에 깔린 러너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태민의 조상들의 초상화는 비밀을 품고 빛나는 듯한 그려진 눈으로 나의 행보를 지켜보았다. 몇 번이고 주변 시야에서 움직임이 느껴져 돌아보면 그림자와 정적뿐이었다. 동쪽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커졌고 그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지만 다급하고 내 속을 뒤틀리게 할 만큼 은밀한 목소리였다. 그럴 리 없어. 불가능해. 태민은 나를 사랑해. 우리는 방금 결혼했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내 머릿속이 부인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도 내 몸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본능이 위험, 배신, 그리고 내가 사랑, 신뢰, 그리고 방금 내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만큼
심오한 심적 고통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가장 강하게 들려오는 문 앞에서 멈췄다. 엄지우 여사의 스위트룸, 그녀가 유럽의 자택에서 방문할 때마다 머물던 곳이었다. 문틈으로 따뜻하고 황금빛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의 목소리는 무거운 나무문에 막혀 여전히 맞풀이됐지만 이제 더 선명하게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부드럽고 숨가쁜. 남자의 목소리, 깊고 익숙한, 여자를 한숨 짓게 만드는 무언가를 속삭이는, 움직이는 소리, 다급하고 열정적인. 내 손은 문고리 위에서 영원처럼 맴돌았다. 이 문을 여는 것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증하는 확신과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싸우고 있었다. 나의 결혼, 나의 신뢰, 나의 심장, 나의 현실감 그 자체를.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그 알미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알아야 했다. 천천히 문고리를 돌리는 동안 노쇠는 내 손바닥 아래 차가웠다. 삐걱거리지 않기를, 내가 틀렸기를, 이 문턱 너머에서 발견할 것이 내가 믿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의 끝이 아니기를 기도했다. 문은 기름칠이 잘 된 경첩 위에서 소리 없이 열렸고 죽는 날까지 내 기억 속에 새겨질 장면을 드러냈다. 엄지우 여사의 스위트룸 전체에 촛불이 깜빡이며 고가고와 페르시안 카펫 위로 춤추는 빛을 던졌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침대였다. 거대한 사주식 침대 위에서 두 형체가 열정적인 포옹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뒤엉켜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쾌락의 소리로 높아졌다. 처음에는 그림자와 곡선, 촛불 아래 창백한 팔다리만 보였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쏟아진 금처럼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남자의 넓은 어깨는 그녀 위에서 움직이며 내 시야의 대부분을 가렸다. 하지만 그가 움직였을 때 깜빡이는 불빛에 드러난 옆모습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나의 남편,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그의 어머니의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의 결혼 반지는 그의 손이 익숙한 친밀함으로 그녀의 몸을 어루만질 때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그의 아래에 있던 여자가 위로 몸을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얼굴을 문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누구인지 보았을 때 내 세상의 마지막 조각들이 먼지로 부서져 내렸다. 도아영,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들러리 대표, 나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결혼 전 모든 불안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바로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를 만나 행운하라고 말해줬던 여자. 그들은 이전에 여러 번 해본 연인들의 리듬으로 함께 움직였다. 그들의 속삭이는 애정 표현과 열정적인 한숨은 내 부서진 영혼에 울려 퍼지는 배신의 교향곡이었다. 이거 그리웠어. 화영이 숨을 내쉬며 태민의 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오늘 네가 그녀와 결혼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싫었어. 해야만 했어. 태민이 욕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녀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마침내 우리가 항상 계획했던 대로 함께할 수 있게 됐어.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덮쳤다. 하나하나가 내 숨을 빼앗아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워질 때까지. 항상 계획했던 대로.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온 걸까? 만약 그녀가 알게 되면 어떡해? 화영의 목소리에는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면 감동적이었을지도 모를 걱정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럴 일 없어. 태민이 자신만만한 잔인함으로 말했다. 다나는 너무 잘 믿고 너무 순진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게다가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그녀의 신탁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세상 어디든 사라질 수 있어. 신탁 자금. 지난주 결혼 전 재무 설계의 일환으로 태민의 관리하에 넘겨주었던 할머니의 유산.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항상 내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던 유산. 배신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계산적이어서 순간 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순간의 약함이나 결혼 전의 초조함이나 혼란에서 비롯된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태민을 알기 전부터 계획된 의도적인 기만이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냈음에 틀림없다. 숨을 헐떡이거나 흐느끼거나 어떤 무의식적인 절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침대 위에 두 형체가 얼어붙었다. 태민의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갔고 촛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열정해서 충격으로. 그리고 만약 그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었다면 죄책감이었을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다나야. 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저주처럼 떨어졌다. 화영은 이불을 몸 주위로 끌어당기기 위해 허둥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열정 이상의 것으로 붉어져 있었다.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거의 안도감처럼 보이는 무언가. 설명할 수 있어. 태민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결코 필요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말들을 녹음한 것처럼. 설명? 그 단어는 겨우 속삭임으로 나왔지만 방을 채운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설명해? 뭘 설명하는데? 나는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내 실크 잠옷이 섹스와 배신, 그리고 순수함의 죽음 냄새가 나는 짙은 공기 속에서 바스락거렸다. 두 사람 모두 사냥감을 덮친 포식자처럼 지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남편이 결혼 첫날 밤에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 목소리는 이제 거의 성스러운 분노에 힘입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계획되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희 둘이 내 돈을 훔치고 있다는 걸? 내 결혼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네가 보는 그런 게 아니야. 화영이 작고 한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었고 그 소리는 너무나 써서 나 자신도 움찔했다. 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넌 지금 내 남편과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서 나한테서 돈 훔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네가 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태미는 침대 옆으로 다리를 내리고 옷을 찾았다. 다나야, 제발 내가 설명하게 해줘. 이건 복잡해. 복잡하다고? 나는 이제 소리치고 있었다. 모든 통제의 가식을 버렸다. 배신이 뭐가 복잡한데? 거짓말이 뭐가 복잡한데? 돈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게 뭐가 복잡한데? 넌 이해 못해.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그 말들은 수년간 억눌려온 감정과 함께 나에게서 터져나왔다.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이 모든 것, 우리의 관계 전체가 내 유산 때문이었어. 진짜인 게 있기는 했어? 조금이라도? 뒤따른 침묵이 대답으로 충분했다. 태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거기에는 뉘우침도 그가 야기한 고통에 대한 후회도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그의 신중하게 세운 계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내려는 듯 그의 머릿속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다. 다나야, 네가 좀 진정하고 들어주면. 진정하라고? 내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정신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실오라기. 나더러 진정하라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 내 마음, 내 몸, 내 미래, 내 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줬는데 이게 네가 내게 보답하는 방식이야. 화영은 이 대화 내내 침묵하며 가슴에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적절한 분노와 함께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될 예정은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다. 네가 알게 될 예정은 아니었다고. 오, 그럼 훨씬 낫네. 나는 내 분노를 그녀에게 돌렸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내 결혼식에서 미소 짓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해 얼마나 행복한지 말했던 이 여자에게. 얼마나 됐어? 이 짓 얼마나 오래 한 거야? 그녀는 태민을 쳐다보았다. 지도를 구하거나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가 대신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민은 셔츠를 입느라 바빴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전투나 탈출을 준비하는 것처럼. 얼마나 됐냐고 내가 다시 요구했다. 2년. 화영이 속삭였다. 2년. 태민이 청혼하기도 전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약혼하기 전부터. 내 목소리는 이제 매우 조용하고 매우 치명적이었다. 태민의 손이 단추 위에서 멈췄다. 다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네가 청혼하기 전부터, 내가 저녁 파티에서 너를 화영에게 소개시켜주기 전부터 마지막 조각이 역겨운 명확함과 함께 제자리에 들어맞았다. 내가 그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 내가 태민을 집에 데려왔을 때 화영이 얼굴에 떠올랐던 놀라움은 가짜였다. 내가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했던 그들의 케미는 진짜였지만 완전히 잘못된 이유 때문이었다. 너희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너희는 나를 조사하고 내 유산에 대해 알아낸 다음 뭘 했지? 그 자선갈라에서 나를 만나도록 확실히 했지. 내가 너와 사랑에 빠지도록 확실히 했지. 태민의 침묵은 자백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화영에게 돌아섰다. 그를 도왔어. 넌 내 친구가 먼저였잖아. 넌 그에게 내 모든 약점을 소개해주고 내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줬어.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좌절감에 가까워 보였다. 넌 이해해야 해, 다나야. 태민과 나는 역사가 있어. 우리가 먼저 사귀었어. 그건 변명이 안 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이유가 안 돼. 너희가 함께하고 싶었다면 그냥 함께했어야지. 나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지. 우리는 돈이 필요했어. 태민이 마침내 사랑이나 후회의 모든 가식을 버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화영이네 집안에서 그녀를 내쫓았고 내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어. 네 할머니의 유산이 우리 두 문제의 해결책이었어. 그것의 무심한 잔인함. 내 인생과 내 사랑을 단지 금융거래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는 방식은 배신 자체보다 거의 더 파괴적이었다. 나가. 내 목소리는 매우 조용하고 매우 차분했다. 다나야. 이 집에서 나가. 너희 둘 다. 지금 당장. 여긴 내 집이야. 태민이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무언가. 사실은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집이란다. 우리 모두는 엄지우 여사가 그녀의 스위트룸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빗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겨울서리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우아한 검은색 앙상블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정말로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머니 태민이 말을 시작했지만 엄지우 여사는 완벽하게 손질된 손 하나를 들어 올렸다. 충분히 들었다. 그녀의 억양이 각 단어를 비단을 자르는 칼날처럼 들리게 했다. 들을 만큼 들었어. 알고 계셨군요. 나는 속삭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를 가족으로 환영하고 미소 짓고 건배하고 사랑하는 며느리를 얻는 것처럼 행동했던 이 여자를 바라보며 엄지우 여사의 검은 눈이 내 눈과 마주쳤고 그 안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후회, 의심은 했단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기를 바랐지. 내 아들이 이보다는 더 명예롭기를 바랐다. 어머니 이해를 못하시는 나는 완벽하게 이해한다. 엄지우 여사의 목소리는 불을 얼릴 수 있을 정도였다. 너는 이 아름답고 신뢰하는 아가씨를 돈 때문에 결혼하고 그녀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 너는 그녀에게서 훔치고 그녀를 버릴 계획이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하느님 앞에서 한 모든 서약을 어겼다. 태민의 얼굴은 놀라움, 분노, 계산 등 여러 표정을 거쳐 방어적인 분노로 굳어졌다. 그녀는 그 돈이 없어져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뭘 얼마나 가졌는지도 모를 만큼 많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엄지우 여사의 평정심이 잠시 깨지며 그 아래의 분노를 드러냈다. 문제는 네가 도둑이고 거짓말쟁이이며 이 가문이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미안하구나, 얘야.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안하다. 이 집은 내 소유이고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여기 있어도 좋다는 걸 알아주렴. 저들은.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로 태민과 화영을 보았다. 아니란다. 어머니 소유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이 따졌다. 엄지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마치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내가 도박 자금으로 팔아버릴 아들에게 우리 종갓집을 남겨둘 거라고 정말 생각했니? 이 집, 이 땅,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 너는 여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민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내 돈을 훔치려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집도 잃게 된 것이다. 이러실 순 없어요. 그가 말했다. 이미 그랬단다. 엄지우 여사는 지갑에서 접힌 문서를 꺼냈다. 유언장을 바꿨다.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아. 집도, 투자금도, 가업도, 아무것도. 하지만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넌 내 아들이었지. 이제 넌 우연히 내 DNA를 공유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최종성, 가족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일보다도 태민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도하영 양, 엄지우 여사는 내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내 물건 챙겨서 떠나는 게 좋을 거다. 아니,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무단 침입으로 끌어내기 전에 화영은 침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이불을 몸에 두른 채 눈물과 마스카라로 얼룩진 얼굴로 서 있었다. 내 옷은 네가 내 아들을 유혹하러 왔을 때 두고 간 객실에 있다. 엄지우 여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정확성으로 말했다. 5분 주마. 화영이 방에서 서둘러 나가자 엄지우 여사는 다시 태민에게 돌아섰다. 너는 해가 뜰 때까지 이 집에서 내 자신과 내 물건들을 치워라. 그 이후에는 무단 침입자로 간주될 것이다. 저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애처로운 기색은 한때 나를 감동시켰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저 한심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엄지우 여사가 대답했다. 내 인생을 돈 때문에 망치기로 결정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태미는 그때 나를 보았고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뉘우침일지도 모를 무언가를 보았다. 다나야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놀랐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무 의미 없었다고 하지 마.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 우리 둘 다 그게 또 다른 거짓말일 거라는 걸 알아. 그는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결국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이에 놓인 배신의 심연을 어떤 말로도 메울 수 없을 텐데. 나는 너를 믿었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내 마음, 내 몸, 내 미래, 내 돈.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거야. 그런데 넌 그걸 다 버렸어. 뭘 위해서? 네가 솔직하기만 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었을 유산을 위해서? 나를 속이는 걸 도와준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될 예정은 아니었어. 그는 화영의 이전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나는 동의했다. 비밀리에 진행될 예정이었지. 내가 절대 알아채지 못하고 너와 화영이 내 등 뒤에서 비웃는 동안 내가 평생 내 바보로 사는 걸로. 그 진실, 그들의 원래 계획에 무심한 잔인함이 처음으로 그에게 와닿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마치 그가 한 짓의 크기를 마침내 이해하는 것처럼 살짝 일그러졌다. 너를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어.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넌 그랬어. 상처 줬어. 그리고 최악은 내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넌 영원히 나를 계속 상처 줬을 거라는 거야. 엄지우 여사는 이 교환을 매가 먹이를 지켜보는 듯한 주의력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다나야, 얘야, 누구에게 전화해 줄까? 내 부모님? 친구? 이 일을 부모님께 설명하고 그들의 눈에서 동정과 공포를 보는 것을 생각하자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친구들, 화영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지인들이었다.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스캔들에 더 관심이 많을 사람들. 아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엄지우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필요할 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다. 이 집은 수년에 걸쳐 많은 비극을 겪었어. 아마도 너에게 약간의 평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내 세상이 파괴된 현장인 이 방을 둘러보았다. 흐트러진 침대, 깜빡이는 촛불, 흩어진 옷들. 그리고 내 심장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가야겠어. 태민이 말했지만 그는 문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 내가 동의했다. 그래야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마치 용서나 이해 또는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를 바라는 것처럼. 다나야. 우리가 가졌던 것은 거짓말이었어. 그 말들은 단호하고 최종적으로 나왔다. 모든 것이. 모든 키스, 모든 사랑해, 모든 약속. 그건 모두 내 계획의 일부였어. 전부는 아니었어. 그가 항의했다. 일부는 진짜였어. 너에 대한 내 감정은 편리했지. 내가 끝맺었다. 유용했지만 진짜는 아니었어. 만약 진짜였다면 넌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내가 때린 것처럼 움찔했지만 나는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아무런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내 미래가 있던 자리에 광대하고 메아리 치는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 태민. 화영 데리고 가서 네가 정말 원하는 여자와 네 인생을 살아.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 알아내게 해줘. 이번에는 그가 문 쪽으로 움직였지만 문턱에서 멈췄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꼈어. 아니,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넌 그러지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의 발소리가 복도 아래로 사라지는 소리는 내가 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문이 닫히는 것과 같았다. 몇 분 안에 나는 집 전체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억눌린 목소리, 서둘러 짐을 싸는 소리. 엄지우 여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진입로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창가로 가서 미등이 밤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갔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좋은 질문이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랑과 신뢰, 미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엄지우 여사는 내 옆에 서서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넌 살아남을 거야. 그녀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넌 네가 아는 것보다 강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단다. 엄지우 여사가 대답했다.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지. 문제는 너의 신뢰 능력에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의 배신 능력에 있는 거지.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내 산산조각 난 꿈의 증거들에 둘러싸인 채. 마침내 엄지우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또 있단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의 폭로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결혼식 하객들, 우리 가족, 내 가족, 우리 친구들. 그들은 모두 오늘 밤 시내 호텔에 머물고 있어. 내일 아침 그들은 네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을 배웅하기를 기대할 거야. 그들은 너를 축하하고 행운을 빌어주고 싶어 할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공황으로 조여왔다. 못해요. 나는 속삭였다. 그들을 마주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하지 마. 엄지우 여사가 간단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얼굴에 느린 미소가 번졌고 그것은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웠다. 내 말은 태민과 화영은 그들의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들은 기만과 배신, 그리고 탐욕을 선택했지. 아마도 이제는 그들이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해할 수 없어요. 엄지우 여사는 나를 완전히 마주보며 돌아섰다. 그녀의 검은 눈이 장난기일 수도 복수심일 수도 있는 무언가로 반짝였다. 얘야, 너는 저녁 내내 수비만 했어. 이제 공격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우리 결혼식 하객들이 태민과 내가 파리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침 식사 자리라고 생각하며 호텔의 웅장한 연회장에 모였을 때 호텔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방 뒤쪽에 서서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는 익숙한 얼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결혼 축하 행사가 곧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내 결혼식 밤에 남은 시간 동안 엄지우 여사가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른 것을 계획하며 보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되었다. 내가 몰랐던 태민의 재정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 내 자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내 이야기를 쓰게 두는 대신 내 서사를 통제할 용기를 주었다. 내 부모님은 앞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 그들의 얼굴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부심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민의 친척들은 여러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고 행복한 부부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화영의 가족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완벽한 결혼식에 반사된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다. 태민이 먼저 도착했다. 그는 여행복 차림으로 세련되고 침착해 보였으며 그의 미소는 연습된 듯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노련한 연기자처럼 방을 돌며 축하와 축복의 말을 받았다. 그가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매력이었다. 지금 그를 보니 내가 아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그 연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계산적이고 공허하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출하도록 설계된 것. 화영은 몇 분 후에 나타났다. 그녀의 금발머리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파우더 블루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믿는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군중 속을 움직였다. 내 친척들을 껴안고 옛 대학 친구들과 웃고 헌신적인 가장 친한 친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아직 둘 다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입구 근처의 장식용 기둥 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먼저 그들을 관찰하고 싶었다. 그들의 카드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이 희대의 사기극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 싶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태민이 은수저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외쳤다. 방은 점차 조용해졌고 모든 관심이 내 남편이 하객들에게 연설을 준비하는 모습에 집중되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다나는 어제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파리로 떠나기 전에 몇 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군중은 감사의 중얼거림으로 화답했고 얼굴들은 기대에 차태민을 향했다. 그는 능숙하게 방을 장악하며 자신의 무대에 서 있었다. 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감정처럼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감탄하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전날의 감동이 채가시지 않은 듯 휴지로 눈가를 닦았다. 저와 다나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미는 계속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지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진심으로 전달된 아름다운 연설이었다. 만약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나 자신도 감동받았을지 모른다. 대신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 선량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수줍은 신부는 어디 있나요? 내 삼촌인 최재호 씨가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둘러보며 외쳤다. 태민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나는 보았다. 그가 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불확실성의 흔들림. 잠깐 화장 고치러 갔어요. 그가 매끄럽게 말했다. 여자들은 항상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몇몇이 웃었지만 나는 화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제 방을 훑어보고 있었고 기둥 뒤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태민에게 내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고 나는 그의 몸짓이 즉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긴장했고 미소는 부자연스러워졌으며 그의 눈은 거의 감추지 못한 공황 상태로 군중을 찾기 시작했다. 때가 되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나와 절제된 걸음으로 군중을 뚫고 걸어갔다. 사람들이 내 접근을 알아차리자 대화가 조용해졌고 그들의 얼굴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으로 밝아졌다. 나는 장례식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내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눈에 띄게 없었다. 나는 그것을 엄지우 여사의 친절에 감사하고 계속 연락하겠다는 약속의 쪽지와 함께 그녀의 침실 탁자 위에 두고 왔다. 다나야,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팔을 벌리며 불렀다. 우리 아름다운 신부 왔구나. 나는 어머니의 뺨에 키스하고 그녀의 포옹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선은 태민에게 고정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나는 그가 내가 무슨 말을 할 계획인지 알아내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연회장을 통해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아침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저희와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을 밝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단어 선택에 태민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방 앞으로 걸어가 태민 옆에 섰다. 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나야, 태민이 숨을 죽여 속삭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를 무시하고 내 앞에 있는 기대에 찬 얼굴들의 바다에 집중했다. 어제 저는 제가 꿈에 그리던 남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의의 중얼거림이 군중을 통해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진심 어린 사랑의 선언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의 기운이 바뀌었다. 내 말투에 담긴 어두운 무언가의 기운을 감지한 사람들의 미소가 흔들렸다. 다나야, 제발. 태민이 다급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다. 이러지 마.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를 완전히 돌아보았고 그 순간 나는 내 얼굴의 모든 고통과 배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럴 수 있을까, 태민? 우리가 결혼 첫날 밤을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그러자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숨소리, 불신의 탄성, 펼쳐지는 드라마를 더 잘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의자를 끄는 소리. 태민의 얼굴은 부인, 분노, 계산 등 여러 표정을 거쳐 절박한 피해 통제로 굳어졌다. 그건 아니야. 네가 본 걸 이해 못하는 거야.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내 목소리가 그의 항의를 칼날처럼 베고 들어갔다. 나는 이 모든 관계가 내 유산에 접근하기 위해 설계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나는 너와 화영이 2년 동안 이 배신을 계획해왔다는 것을 이해해. 나는 내 결혼식이 너에게는 단지 사업 거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해. 방은 충격적인 외침으로 폭발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진 채 일어섰고 삼촌들이 그를 제지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숨쉬기 힘든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전날 밤 건배사 중 하나를 했던 태민의 삼촌인 류진규 씨가 따져 물었다. 태민은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영아, 나는 내전 가장 친한 친구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보며 외쳤다. 그녀는 뷔페, 테이블 근처,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우유빛이었고 그녀의 손은 구명줄처럼 지갑을 꼭 쥔 채 떨고 있었다. 너와 태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줄래? 아니면 내가 할까? 다나야, 제발. 화영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끔찍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2년. 나는 방 전체에 선언했다. 그들은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내 할머니의 유산을 훔치기 위해 이 정교한 사기극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리석게도 태민의 관리하에 넘겨준 바로 그 자금을 말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아버지는 사리를 품고 태민을 향해 다가갔지만 삼촌들에게 제지당했다. 화영의 어머니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태민의 친척들은 충격, 당혹감,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질문과 비난을 외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태민은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의 공들여 만든 가면이 마침내 대중의 폭로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다. 가장 한심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주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안정적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했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나는 당신을 도왔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당신은 그것 때문에 나를 파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나야, 태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마치 독인 것처럼 그의 손길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 만지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다시는 내 근처에 오지 마. 나는 마지막으로 방 전체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모두 제가 괜찮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상처받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이 사랑이나 결혼 또는 신뢰 전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직함 대신 기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만 말해줄 뿐입니다.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흐느끼고 있는 화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맡겼는데 넌 그걸 돈에 팔았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는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이 남자 태민에게 다시 돌아섰다. 너희 둘은 서로를 가져.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서로에게 딱 어울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는 내 낡은 삶의 잔해를 뒤로하고 앞으로 무엇이 오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 몇 달은 법적 절차, 자산 회수, 그리고 감정적인 재건의 연속이었다. 태민은 실제로 내 유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엄지우 여사의 변호사들은 무자비하게 자금을 회수했다. 몇 주 만에 모든 돈이 반환되었고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태민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다. 화영의 가족은 딸의 행동에 경악하여 그녀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 태민의 친척들도 그를 따라 그의 주요 수입원과 지위의 원천이었던 가업과 사교계에서 그를 배척했다. 나는 시내의 내 아파트로 돌아와 일과 심리치료회 같은 결심으로 몰두했다. 배신은 나의 신뢰 능력을 산산조각 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강인함을 드러내주기도 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겪고도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알고 보니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그 호텔 연회장에서의 충격적인 아침으로부터 6개월 후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다나씨, 류진규입니다. 태민이 삼촌이요. 결혼식 파문 이후 태민의 가족과는 누구와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그 전화는 예상 밖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잘 지내요. 고마워요. 전화한 이유는 태민이와 화영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일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피했다. 그들의 운명에 연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고 싶었다. 알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류진규 씨가 대답했다. 그들 서로를 파괴하고 있어요, 다나 씨. 아주 장관이죠, 사실은.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류진규 씨가 태민과 화영의 관계가 되어버린 혼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내 유산이 그들의 추락을 막아주지 못하자 급격히 줄어든 생활 환경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관계를 산성처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태민은 결혼 사기극을 감행하도록 부추긴 화영을 탓했고 화영은 들통난 태민을 탓했다. 그들은 사랑보다는 필요에 의해 동거를 시작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비좁은 아파트는 그들이 누리려 계획했던 호화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태민이는 술에 빠져 살고 있어요. 류진규 씨가 계속했다. 남아있던 사업도 잃고 이제는 변변한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요. 화영이는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듣자 하니 매 순간을 증오한다고 하더군요. 안 됐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파괴가 만족스럽기보다는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더 있어요. 류진규 씨가 말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요. 이웃들이 가정불화로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대요. 화영이가 지난달에 그를 떠나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고 이 일이 터졌을 때 다른 모든 다리도 불태워버렸으니까요. 류진규 씨가 그린 그림은 자신들이 만든 감옥에 갇힌 2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배신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중독시킨 것이었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류진규 씨는 잠시 조용했다. 당신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서요. 비록 법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위에 자신들의 행복을 세우기로 선택했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건 그리 안정적인 기반이 아니었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아파트에 오랫동안 앉아 내가 알게 된 것을 처리했다. 일부는 통쾌함을 느꼈다.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있었지만 더 큰 부분은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그들의 고통이 내 자신의 치유를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회복은 내 평화가 그들의 처벌에 의해 정의될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의 결과는 그들이 짊어질 몫이었고 내 치유는 내가 주장할 몫이었다. 1년 후 나는 송이안을 만났다. 그는 태민과는 전혀 달랐다. 태민이 매끄럽고 매력적이었다면 이안은 진실하고 꾸준했다. 태민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안은 한 사람으로서의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알았고 배신과 그것이 만든 신뢰 문제에 대해 알았으며 점차 정직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내 믿음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내 치유에 인내심을 가졌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태민과의 경험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투명성을 가지고 이안의 인내심과 일관성은 점차 모든 남자가 포식자는 아니며 모든 매력이 조작은 아니며 모든 사랑이 조건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나의 비참했던 첫 번째 결혼식 2년 후 이안은 태민이 한때 지킬 의도도 없었던 약속을 했던 바로 그 해변에서 청혼했다. 하지만 태민의 청혼이 내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공연이었다면 이안의 청혼은 단순하고 정직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작고 친밀했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참석했다. 태민의 배신 이후 예기치 않게 친구이자 멘토가 된 엄지우 여사도 거기에 있었다. 태민에게 완전히 속은 후 자신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워했던 내 부모님은 이안의 진정한 인격을 보고 서서히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바로 이 2번째 결혼식의 피로연에서 내 새로운 남편과 춤을 추며 내 행복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정원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익숙한 인물을 보았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마르고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옷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다. 그는 내 과거의 유령처럼 정원 울타리 뒤에 서서 내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이안의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금방 돌아올게요. 이안은 내 시선을 따라가 즉시 태민을 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까? 아니요. 나는 내가 얼마나 차분한지에 놀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처리해야 해요.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태민을 향해 걸어갔다. 몇몇 하객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 멈춰서서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더 나빠 보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피부는 회색빛이었으며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냄새가 났다. 다나야.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쉬고 부서져 있었다. 태민 씨, 나는 내 톤을 중립적이고 사무적으로 유지했다. 아름답구나.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내 결혼 피로연의 소리가 내 뒤에서 계속되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진정한 축하 속에서 들어올리는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사과하러 왔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아.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이전에 항상 있었던 조작, 계산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 내가 본 것은 부서진 절망뿐이었다. 화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다.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6개월 전에 날 떠났어. 더 이상 내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하더군. 우리가 되어버린 꼴을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군요. 완전히. 그는 웃었지만 그것은 흐느낌에 더 가까웠다. 돈도 직업도 가족도 친구도 없어. 내가 아꼈던 모든 사람들이 나랑 말을 안 해. 인과응보죠. 내가 간단하게 말했다. 알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뻘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다나야.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줘. 아마 계획의 일부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진짜가 됐어. 나는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이 부서진 남자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통쾌함도. 그 모든 고통이 있던 자리에 광대하고 평화로운 공허함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 그게 진짜였든 아니었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태민의 얼굴은 혼란, 희망, 절망 등 여러 표정을 거쳤다. 당신을 용서해요. 나는 계속했고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내 행복을 독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요. 그 말은 그건 내가 일어난 일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는 의미지만 내 인생에 당신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태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가 내 말의 최종성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말 행복하구나. 그가 말했다. 그가 나에게 한 짓 이후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란 듯한 경이로움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네, 그래요. 이 사람과 함께요. 나 자신과 함께요. 내가 정정했다. 이한 씨는 훌륭하지만 내 행복은 한때 당신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그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나는 혼자서 온전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은 내가 한 어떤 말보다도 태민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순간 나는 그가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우리가 가졌던 것을 망쳤어요.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망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나는 울타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진짜 삶, 내 진짜 결혼식, 내 진짜 행복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잘 가요, 태민 씨. 다나야, 잠깐만. 나는 뒤돌아섰고 그 순간 나는 아마도 처음으로 그를 명확하게 보았다. 나를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남자도 아니고 나를 배신한 악당도 아닌 끔찍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는 깊은 결함이 있는 한 인간으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용서하거나 죄책감을 없애주거나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건 당신 스스로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했던 방식과 똑같이요. 하루하루 도움을 받아서 정직함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나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다가 멈췄다. 태민 씨. 응. 다시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제 집에 오지 마세요. 저나 이한 씨 또는 제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세요. 당신이 나를 상처 입혔던 방식으로 다시는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으로 하세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아는 것보다 강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회복력이 있으며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이 남자.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할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과 당신 사이의 문제예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 결혼 피로연으로, 이안에게로, 내 꿈의 잿더미에서 내가 세운 삶으로 돌아갔다. 태민이 여전히 울타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가 쓸 몫이었고 내 이야기는 내 몫이었다. 이안은 정원 중간에서 나를 만났고 그의 눈은 내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괜찮아? 완벽해요. 나는 말했고 진심이었다. 그는 나를 품에 안았고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주위에서 축하하는 동안 별빛 아래서 춤을 추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미래는 밝고 무한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태미는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몇 년 후 엄지우 여사는 지나가는 말로 그가 약물 중독 재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밑바닥을 친 후 다른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가 구원을 찾았든 아니면 여전히 그의 선택의 결과 속에서 길을 잃었든 나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